1945년 1월 17일 벨기에 바스토뉴. 얼어붙은 진흙은 마치 부러지는 뼈처럼 전차 궤도 아래에서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에밀 코발스키 하사는 자신의 M4A3 셔먼 전차 잔망경 틈새에 얼굴을 바싹 대고 200야드 앞의 수목선이 하얀 정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은 두꺼운 장막처럼 쏟아져 내리며 땅과 하늘의 구별을 지워버렸습니다. 전차 안은 경유 연기와 땀에 젖은 양모 냄새가 났습니다. 무정이가 지직거렸습니다. 3소대에서 교차로 근처에서 움직임이 보고되었습니다. 코발스키 하사의 장갑 낀 손은 회전 핸들 위에 놓여 있었고 여러 겹의 옷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차병들은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날 아침 베이커 중대의 선두 전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뜨겁게 타서 주변에 눈이 녹아 검은 웅덩이가 되었고 전곡까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복에는 여전히 그을린 금속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눈보라 속에서 코발스키 하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400m 떨어진 곳에 독일군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플팍 40 조중령의 고무컵에 눈을 대고 있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윤곽이 조준선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포수의 숨은 짧고 절제된 숨결로 나왔습니다. 그의 탄약수는 이미 텅스텐 탄두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팍 40 전차의 75mm 포시는 우측으로 3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평평하고 수직적인 자체가 훈련 표적처럼 십자 조준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 탄약을 사용하면 관통은 수학적 확실성이었습니다. 서유럽의 전쟁은 미군 전차 교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워싱턴의 기획자들은 기동성이 높고 공격적이며 압도적인 다른 종류의 전쟁을 위해 셔먼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운송되고 6개월 전까지 농부였던 정비공들이 정비할 수 있는 전차였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고 보병을 지원하며 개활지에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지 않은 것은 얼어붙은 아르덴 숲의 근거리에서 독일 대전차 개발의 진화적 종말점과 맞설 수 있도록 설계된 전차였습니다. 1945년 1월까지 기갑 전술의 방정식은 잔혹하게 단순해졌습니다. 판터 전차는 2000m를 넘는 거리에서도 셔먼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정보 장교들을 경악시킬 정도로 많이 배치된 팍 40 대전차포는 800m 거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신형 88mm 포는 셔먼 전차병들이 포구 화염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일을 해냈습니다. 미군 기갑교리는 수적 우위와 제병 협동에 의존했습니다. 독일 전차 한 대당 3대의 셔먼 전차와 보병 및 포병 지원으로 셔먼 전차의 물적 결함을 보완하는 전술적 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시거리가 200m로 떨어지고 협동이 고립된 교전으로 분열되는 벨기에 숲의 빽빽한 지형에서는 그 교리가 더욱 원시적인 형태로 무너졌습니다. 전차병들은 누가 살아 돌아가고 누가 타 죽을지를 첫 번째 발사로 결정하는 근접 대결에 직면했습니다. 통계는 장교들이 교체 승무원들과 공유하기를 주저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최전선 전투 셔먼 전차의 평균 운용 수명은 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승무원 사상률이 70%에 육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차병들은 암울한 완고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셔먼 전차를 매번 불이 붙는다는 광고 문구를 가진 담배 라이터의 이름을 따서 론슨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군 승무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한 후에는 토미 쿠커라고 불렀습니다. 이 농담들은 러시안 룰렛조차도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생존의 방정식에 대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판처파우스트를 마치 아기처럼 안고
진지에 웅크린 독일 병사들이 예상했던 것은 자신들의 훈련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군 전차들이 전형적인 조급함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적절한 정찰 없이 틈새를 뚫고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얇은 측면 장갑을 노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형 작약탄이 강철에 폭발하는 만족스러운 둔탁한 소리를 예상했습니다. 탄약이 터지는 2차 폭발, 그리고 승무원들이 탈출하려 할 때 관측구를 통해 보이는 짧은 몸부림을 기대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노르망디 이후로 경험했던 것을 예상했습니다. 즉, 미국의 물질적 풍요는 품질보다 양을 생산하고 민주주의의 산업력은 우수한 무기보다는 적절한 무기를 대량 생산하며 개별 독일의 전술적 우위가 압도적인 수적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마주친 것은 1945년 1월 첫 몇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의 특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면 장갑이 어찌 된 일인지 더 두꺼워진 셔먼 전차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전차들은 치명적이었어야 할 피격을 흡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취약한 각도를 노출하는데 이례적인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첫 보고서들은 독일 정보 장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전투 스트레스나 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팍40 승무원들은 관통이 확실했어야 할 거리에서 셔먼 전차의 경사 장갑판에서 텅스텐 탄두가 튕겨나갔다고 보고했습니다. 판처파우스트 팀은 특징적인 관통과 내부 파괴를 달성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형 작약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월 23일에 판처 그레나디어 하우프트만 한 명이 작성하고 나중에 징역하는 미군에게 노획된 독일군의 사후 보고서는 좌절감과 함께 적었습니다. 적전차들이 이제 대전차 고폭탄의 최적 이격 거리를 무력화시키는 불규칙한 표면 특징을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그 하우프트만의 사무적인 언어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전차병들은 공식적인 허가나 기술적 지침 없이 파괴된 독일군 장갑 조각들을 자신들의 셔먼 전차에 용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술적 천재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절망과 블랙 유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생울타리 지대에서 독일 대전차팀이 모든 복하주 교차로를 살육지대로 만들었던 대량 학살 이후였습니다. 셔먼 전차 승무원들은 기념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판터 전차에서 잘라낸 장갑판들이었습니다. 무력화된 티거 전차의 궤도 조각들이었습니다. 포방패 파편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정비창 근처에 쌓였습니다. 산업 조각품처럼 쌓여 있었으며 수많은 미국인 미망긴을 만들었던 독일군 장갑의 잔해였습니다. 누가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 기록은 불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이 파괴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에서 조각들을 잘라내어 셔먼 전차의 차체에 용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절반은 실용적이고 절반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적의 피부를 보호막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우위를 당신의 방패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도한 첫 승무원들은 밤에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정비부서에서 빌린 용접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했습니다. 기술 도면이나 공학적 감독 없이 즉석 증가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독일 차량에서 거친 조각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셔먼 전차의 취약한 전면 장갑판에 부착했습니다. 6에서 8인치의 추가 보호 기능을 더하는 다층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용접은 아마추어적이었고 덮개는 불완전했으며 금속학적으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전차병이 나중에 회상했듯이 마치 고물상과의 싸움에서 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개조된 셔먼 전차들이 치명적이었어야 할 피격을 받고도 생존했을 때, 승무원들이 죽었어야 할 교전에서 살아남았을 때, 이 소식은 복음의 속도로 기갑부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1945년 1월까지 이러한 관행은 고립된 실험에서 체계적인 현장 개조로 발전했습니다. 전차병들은 최고의 독일 고철을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희귀 동전을 평가하는 수집가들의 열정으로 장갑판을 측정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판터 전차의 어떤 부분이
최적의 방호 중량비를 제공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궤도 연결부가 취약 지역에 겹치는 패턴으로 용접되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공간 장갑을 만들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성형작약탄의 관통 메커니즘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셔먼 전차에 이미 한계가 있는 기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재료를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슬라이드 규칙의 정밀도로 중량 분포를 계산했습니다. 전투 효율성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했습니다. 3기갑사단은 1월 전투 동안 개조된 전차에서 치명적인 전면 관통이 4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기갑사단은 16건의 개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증가 장갑은 차량을 파괴했어야 할 판처파우스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개조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측면 및 후면 장갑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추가된 중량은 이미 과도하게 작동하는 변속기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표면은 좁은 공간을 항해하려는 승무원 지휘관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출고 상태의 셔먼 전차에서 친구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던 전차병들에게는 이러한 타협이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놀랍게 만든 것은 단지 전술적 효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 또한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에버딘 시험장이나 병기국에서 내려온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공학 연구나 금속 분석의 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비의 능력과 그들이 직면한 위협 사이의 간극을 친밀하게 명확하게 이해했던 승무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독일 군사 문화가 모방하기 어려웠던 전술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문화는 엄격한 계층과 교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승무원들은 허가나 기술적 지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실험했으며 공식적인 채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게 된 물건은 셔먼 전차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체에 용접된 독일군 장갑 조각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단 토치였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장비는 미군 승무원들이 말 그대로 무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국가의 전쟁 접근 방식을 정의하는 산업적 풍요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비창, 모든 정비부서에는 절단 토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총만큼이나 흔했고 K-100급씩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보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교체 장비와 예비 부품 부족에 점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절단 토치를 주로 회수 작업에 사용했습니다. 무력화된 차량을 해체하여 다른 차량을 계속 작동하게 했습니다. 미군 승무원들은 그것들을 맞춤 제작, 개조, 그리고 무한한 재료와 시간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하는 실험적인 손질에 사용했습니다. 갑오판을 버터처럼 자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토치의 푸른 불꽃은 미군 전차 주둔지에서 밤마다 행해지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고장난 독일군 차량 주위에 모여 각도와 측정값을 의논했습니다. 마치 수술을 계획하는 외과 의사들 같았습니다. 불꽃은 휙 소리를 내며 살아났고 병사들이 판터 전차 차체나 티거 전차 궤도의 일부를 자를 때 불꽃이 눈 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작업은 힘들고 기술적이며 위험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용접하면 스트레스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이음새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적절한 부착은 셔먼 전차의 구조적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직접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접근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한 하사는 전쟁 전에 아버지의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인 전문가가 되었고 사단 전역의 승무원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출신의 한 상병은 포드의 조립 라인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방어력과 기동성의 균형을 맞춘 표준화된 부착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개조에 대한 독일의 반응은 기술 경쟁의 기저에 깔린 이념적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정보부는 마침내 미국 승무원들이 전차를 체계적으로 개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충분한 보고서를
수집했습니다. 그에 이어진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1945년 2월에 배포된 한 베어마흐트 기술 보고서는 이러한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를 훈련받지 못한 인원들의 필사적인 즉흥 개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개조를 불규칙하고 열등한 야전 개조로 치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러한 즉흥 개조가 중앙 집중식 계획보다 우월한 전술 혁신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교리, 그리고 전체 군사 문화는 한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정확한 공학 작업은 전문 감독 아래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승무원들이 빌린 장비로 얼어붙은 전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전술 교리보다 더 깊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독일군은 오만에 가까운 기술적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전차는 더 잘 설계되었고 그들의 전차포는 더 강력했으며 그들의 광학 장비는 우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연합군의 산업 생산 능력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적 우위를 보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군사 문화는 장비를 무한히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민주주의적 개인주의가 무기 개조까지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산업 발전을 특징 짓는 즉흥적인 정신이 전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미국 물질적 풍요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독일보다 단순히 더 많은 전차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파괴된 독일 차량들이 자국 전차를 개선하기 위한 원료가 될 만큼 충분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단 토치, 용접 장비, 그리고 기술 전문성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일 보급망이 감당할 수 없는 양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셔먼 전차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변속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반은 몇 시간 내에 이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예비 부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승무원들이 적의 재료를 사용하여 장갑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럴 도구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 보급망이 1942년 이래 독일군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뢰성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개조된 셔먼 전차의 첫 번째, 주요 시험은 아르덴에서 벌어진 독일군의 마지막 방역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1월 말 캄프그룹의 파이퍼 잔존 부대가 리에주를 향해 필사적으로 진격할 때였습니다. 1월 22일 스투몽에서의 교전에는 미 제3기갑 사단 제2 대대 소속 병력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추가 장갑 개조를 받은 셔먼 전차 7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판터 전차 1대와 판처 4호 전차 2대, 그리고 판처파우스트로 무장한 보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시야가 제한되고 움직임이 제약되는 근접 지형에서 전개되어 미국 수적 우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교전은 17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판터 전차의 첫 발은 약 200m 거리에서 선두 셔먼 전차, 즉 개조된 차량 중 하나를 강타했습니다. 텅스텐 코어타는 셔먼 전차의 차체, 경사 장갑에 용접된 추가 판터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기본 장갑판에 의해 굴절되었습니다. 이중층은 치명적인 관통을 막을 만큼 충분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에 의해 멍했던 셔먼 전차 승무원은 정신을 차리고 방역했습니다. 그들의 76mm 전차포는 판터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지만 독일 승무원들에게 해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상황 인지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판터 전차 승무원들이 겉보기에 손상된 선두 전차에 집중하는 동안 셔먼 전차 2대가 더 측면 위치로 기동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90m 거리에서 측면 피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포탄이 판터 전차의 얇은 측면 장갑을 뚫고 탄약을 폭발시켰습니다. 사후 보고서는 선두 셔먼 전차 승무원이 교전에서 살아남았다고 기록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첫 교전에서 사망했을 교전이었습니다.
추가 장갑이 셔먼 전차를 무적 상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대응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몇 초를 벌어주었습니다. 그 피격 후 회복 시간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첫 발에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기동하고 전술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적 우위와 무전 통신을 활용하여 개별적 열세를 보완하는 국지적 이점을 창출했습니다. 2월 초 연합군이 로어 강을 넘어 독일 본토로 진격하면서 제2군 소속 셔먼 전차의 약 40%가 어떤 형태든 야전 추가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정교함과 효과 면에서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전차들은 산업적 콜라주처럼 보였습니다. 궤도 링크, 예비 바퀴, 모래 주머니, 그리고 독일군 장갑판 조각들이 공학적 논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부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승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추가 장갑판들이 신중하고 거의 예술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작자들이 탄도 함정 및 편향 각도에 대한 교훈을 흡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병기 장교들은 처음에는 승인되지 않은 개조에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생존 통계가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점차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수학을 통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추가 장갑이 치명적인 정면 피격에 대한 생존율을 20%라도 증가시켰다면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승무원들이 첫 접촉에서 살아남아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는 전술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면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와 수천 번의 교전에서 누적된 효과는 벨기에 숲에서 불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의 수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 부대 기록과 사후 보고서에서 집계된 보수적인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조가 약 1,500명의 미국 전차병들이 교전에서 살아남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조되지 않은 셔먼 전차를 탔다면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1,500명의 병사들은 유럽 전승 기념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키웠고 전후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파크 40 대전차 포탄이 전면 장갑을 강타한 후 3초를 더 버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조를 채택한 승무원들이 겪은 정서적 변화는 복잡하면서도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셔먼 전차의 독일 장갑을 용접한 병사들은 단순히 그들의 전술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적인 역전의 한 형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기술 우위에 물질적 표현을 가져와 말 그대로 미국의 풍요 속에 편입시켰습니다. 판터 전차를 해체하여 그 부품들로 셔먼 전차를 보호하는 행위는 한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미국 산업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즉, 적의 이점을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원자재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차병들은 개조에 대해 개인적인 용어로 이야기했습니다. 1월 중순에 판터 전차 차체 장갑 일부를 받은 코왈스키 병장은 용접된 장갑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 판들을 자신들에게 사격했던 모든 크라우트 전차의 조각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표현은 거칠었지만 그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정의로서의 전유이자 노르망디 이래 기갑 전투를 정의했던 힘의 관계를 물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개조된 셔먼 전차의 이름을 칠할 때 그들은 종종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판터 이터, 아이언 하베스트, 크루프의 복수와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유머는 어두웠고 그 심리는 투명했습니다. 그들은 강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락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했습니다. 그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안락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도권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승무원들은 개조를 위한 최적의 재료를 찾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교환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는 파괴된 독일군 차량에 대한 정보가 공식 정보 보고서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팔리즈 근처에서 파괴된 판터 전차 한 대는 3개의 다른 대대에서
승무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 장갑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기를 바랐습니다. 경쟁은 때때로 치열했으며 회사 장교들이 중재해야 하는 부대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자체도 중요했습니다. 이는 승무원들이 보급망이 제공하는 장비를 수동적으로 수령하는 대신 자신들의 생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개조를 목격한 독일군 포로들은 이를 미국 군사적 특성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조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베어마우트 훈련은 미군을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전술적으로는 경직되어 있다고 특징지었습니다. 전술적 정교함보다는 압도적인 화력에 의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군 승무원들이 독일군 차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고 그 부품들을 자신들의 차량에 통합하는 모습은 이러한 특징 묘사에 모순되었습니다. 1945년 초 독일군의 사후 보고서들은 미묘한 어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전술적 적응이 독일 방어 혁신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3월 레마겐 근처에서 포로로 잡힌 한 판처 그레나디어 소위의 신문 보고서에는 그의 관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차 승무원들이 우수한 산업 자원을 사용하여 차량을 장인처럼 개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대량 징집된 병력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위의 놀라움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대량 징집이 표준화되고 교리적으로 경직된 병사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가 마주친 것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유지하고 가정 작업장 사고 방식을 군사 문제에 적용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병사와 무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반영했습니다. 독일 교리는 장비를 병사들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훈련된 최적화된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미국 관행은 장비를 맞춤화를 위한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은 연대 정비 장교의 승인 없이 판터 전차를 개조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절한 기술 도면이나 개조가 보증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교리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말입니다. 미국 승무원들은 절단 토치를 들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 문화는 즉흥적인 행동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전차병들이 휘두른 절단 토치는 이러한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장갑판을 절단하는 불꽃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철학적 접근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산업이 18개월 만에 자동차에서 항공모함으로 재편할 수 있게 했던 즉흥적인 정신과 같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조립 라인에서 원자 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특징 짓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이 토치가 병장과 하사들에 의해 휘둘러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6개월 전만 해도 보험 판매원이나 낙농업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위계에서 누구도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군사 문제에 가져왔습니다. 1945년 3월 연합군이 라인 강을 건너 독일로의 최종 진격을 시작했을 때 추가 장갑 개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병기국은 적절한 부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승무원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지 몇 달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이는 이미 전장 경험을 통해 정제된 관행의 공식적인 승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제도적 인정이 혁신에 뒤처졌고 권위는 관행이 필수적임을 입증한 후에야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개조는 직접적인 기술 비교에서 셔먼 전차를 독일 전차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개조된 셔먼 전차는 여전히 일반적인 교전 거리에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기동성은 평범했으며 승무원 편의는 최소한에 불과했습니다. 기계적 신뢰도 또한 겨우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생존성 격차를 충분히 좁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전술적 이점들이 전투 결과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에는 우월한 통신, 더 나은 보급, 그리고 수적 우위가 포함됩니다. 개조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연합작전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몇 초와 몇 분을 확보했습니다. 개조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던 상황을 대등한 싸움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순수한 끈기와 물적 풍요를 통해 이러한 대등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는 단일한 교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작은 생존들이 쌓인 무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보다는 연장된 생명의 기하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야전에서 장갑을 개조하는 관행은 매우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교체 전차들은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개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리창은 이 목적을 위해 독일 전차 장갑의 일부를 비축했습니다. 절박한 즉흥적인 개조로 시작된 것은 표준적인 관행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조가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하고 실용적인 혁신을 대표한다는 공동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농업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특징지었습니다. 용접된 장갑판의 상징적인 힘은 전술적인 기능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들은 적의 힘을 연합군의 방어로 전환시킨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산업적 우수성을 미국의 풍요를 위한 원자재로 변모시켰습니다. 셔먼 전차의 차체에 용접된 판터 전차 장갑의 모든 조각은 작은 물질적인 역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초기 몇 년을 정의했던 힘의 역학 관계를 뒤바꾼 것이었습니다. 개조는 전술 교리를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군 병사들이 주어진 장비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민주적인 개인주의가 무기 운용 방식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국 자본주의를 특징 짓는 창조적 파괴가 전장에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정복으로 얻은 어떤 재료든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도구를 재건했습니다. 벨기에의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장갑을 자르는 토치의 푸른 불꽃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밝혀주었습니다. 이는 초기 기술적 우월성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공학 기술은 전쟁 내내 우월했습니다. 전술적 탁월함을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교리는 미국의 접근 방식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대신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축적된 무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적 풍요를 전장의 도전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개별 병사들이 공식적인 계층보다 더 빠르게 혁신을 실험하고 적응하고 공유하려는 의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개조는 1,5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천 대의 차량에 걸쳐 반복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생존이 제도적 완벽함보다는 자신들의 주도성에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 용접된 독일 장갑판은 더 큰 진실의 물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풍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병창 장교들을 경악시키고 독일 정보 분석가들을 당황시켰던 그 거친 야전 개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것들은 번영이 선택지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요는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의 주도성을 신뢰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은 하향식 해결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상향식 혁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벨기에의 밤에 절단 토치를 휘둘렀던 승무원들은 실용 철학의 한 형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철과 용접봉을 통해 자유가 단지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구를 재형성하고 생존을 실험하며 장비를 고정된 교리 대신 무한히 수정 가능한 원자재로 다룰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셔먼 전차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완전한 전차로 남았습니다. 독일 전차들과 직접 비교하면 성능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적 장갑의 껍질을
트로피이자 방패처럼 두른 불완전한 셔먼 전차들은 병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들을 자녀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들을 아내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 전보를 두려워했던 어머니들에게 아들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전쟁에서 승리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아닌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경직된 교리가 아닌 가장 유연한 구현에 속합니다. 권위주의적 탁월함이 아닌 민주적인 즉흥성이었습니다. 그 즉흥성이 체계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추위에 무감각해진 전차병들의 눈에 비친 절단 토치의 푸른 불꽃은 생존의 수학에 적용된 민주적인 창의성의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장갑과 미국 관료주의를 동등한 강도로 태웠습니다. 공식적인 경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적의 교리가 대항할 수 없었던 전진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풍요가 필요성을 만나는 불꽃이었습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군사적 위기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주도성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5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용접된 장갑판으로 구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개조된 셔먼 전차로 구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승무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불꽃은 자유사회가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여전히 밝혀줍니다.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응을 통해서입니다. 초기 우월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입니다. 경직된 교리가 아니라 무수한 작은 혁신들의 축적된 무게를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국가가 제공한 도구들을 의심하고 수정하고 개선할 만큼 충분한 민간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병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셔먼 전차 자체에 용접된 독일의 폐기물은 결코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원자재였습니다.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풍요와 자유가 공학적 우수성만으로는 결코 필적할 수 없는 전술적 이점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